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77쪽에 보시면, 큰 3번에 이제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고 있는데, 이 계산은 뭐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투자의 위험이란, 투자에 따른 현금으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불확실성이란, 기대한 수익과 시현된 수익이 같아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된다. 개념. 달라지는 정도가 클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달라지는 정도가 작을수록 불확실성이 작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위험 분석에서는 통계적 분석,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위험 분석을 측정한다. 자, 일반적으로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소득의 기대치, 그건 이제 기대 수익이라 그래요.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표준 편차, 또는 제가 아까 한 개 더 있죠? 분산. 이렇게. 그래서, 넘어가 보시죠. 그럴 때 이제 이 수익이 기대치인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 미래란 항상 불확실한 것이다. 따라서 미래 현금 수지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미래 현금 수지는 모두 확률에 따라 계산된다. 동그라미 2번. 네, 투자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사상이 이제 각각 경우의 수예요. 이벤트가 경우의 수. 여기다 각각 확률을 부과한다. 그 부과에다가 곱한다 이렇게 써놓죠. 곱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들을 가중평균하여 현금수의 기대치를 계산하고 각 사상이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계산해가지고 위험을 계산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아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드렸죠. 요게 이제 아까 위험이라는 게 리스크 뭐라 그랬느냐. 이거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가지고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계산한다 그랬고, 그럴 때 이 위험이라는 거는 불확실성이다. 다시 말해서 기대하는 수익하고 실현 수익이 같아질 가능성이라 그랬어요? 달라질 가능성이라 그랬어요? 달라질. 그래서 워낙 중요한 이야기죠, 이거. 이렇게 달라질 가능성이다. 근데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벌 거라고 기대하고 1억을 투자했지만 만약 700이 나왔다면 아까 보신 것처럼 300 정도의 편차가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하는 걸 위험이라 한다. 그럼 왜 이렇게 달라지냐? 미래가 확실해서요? 불확실해서요? 불확실해서 그랬죠. 그럴 때 이 기대 수익이라는 거를 계산하는 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대 수익은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근데 expected revenue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뭐의 개념이라 그랬느냐? 평균이다. 자, 방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더 정확하게는 가중 평균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방금 읽어보셨죠? 네. 그래서 가중평균은 가중치가 있다 그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느냐? 시그마 각각의 예상되는 수익에다가 이 수익이 발생할 뭘 곱하면 되느냐? 확률. 그래서 확률을 곱한 값.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대 수익을 구하더라. 그래서 아까는 제가 1억 투자하면은 뭐 1200, 1000만 원, 800 나올 수 있고 이걸 평균을 내봤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책에 있는 건 내보죠. 뭐 있으니까. 가상적 투자에 대한 기대소득 그랬는데, 수용소득이 9천, 1억, 1억 1000, 확률이 10%, 80%, 10% 뭐 그렇게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도 이제 암산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근데 경우의 수가 1, 2, 3인데, 예상되는 예상 수익이 9천? 9천인가요? 네. 9천만 원, 1억 1000? 네, 1억 1000만 원, 만원 단위로요. 그 다음에 확률이죠. 확률이 여기가 10%, 여기가 80%, 여기가 10%, 뭐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기대 수익 구하시오 그러면 기대 수익은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예상되는 수익에다 확률을 부과해요. 곱한다. 그래가지고 이 결과를 놔둔다고요? 시그마 한다고요? 시그마. 그래서 9천에다 10%니까 얼마냐? 당연히 900. 그 다음에 1억에 80% 얼마냐? 8천. 1억 1000에 10%가 얼마냐? 1100.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겠냐? 2000. 2000에다 8000 더하면 얼마냐? 1억. 그래서 싹 시그마 하면은 기대 수익이 1억이다 라고 구할 수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기대 수익은 박스에 보니까 1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 이야기죠. 이해하신 거죠? 그죠? 네, 좋아요.
라는 이제 위험의 측정인데, 뭐, 여기까지는 계산을 잘,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개념만 보자고요.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은 실현소득이 기대소득에서 달라지는 정도, 벗어나는 정도다.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다.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 잠깐 했죠. 요거는 기울어는 시그마, 요거는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구해가지고 얘를 구할 때는 루트로 씌우는 겁니다. 루트.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가 나와요. 그러면 표준 편차를 그냥 계산하면 안 되냐? 안 돼요. 표준 편차를 바로 계산하면은 제로가 나와요. 제로 거의. 그러니까 분산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 5월달쯤 돼가지고 막 졸릴 때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아마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때. 3번 동그라미 3번. 자, 두 개 투자 대안의 기대치는 똑같은데 표준 편차가 다르다면 표준 편차가 적은 쪽이 그만큼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그건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수익은 똑같은데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이 위험이 작은 거니까 나쁜 거예요, 우월한 대안이에요. 우월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가로 3번에 평균 분산 모형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별거 없어요. 여기 보세요. 평균하고 분산 모형이다 또는 결정법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뭐 다른 말로 지배 원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포트폴리오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뭐 아무리 봐도 이제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포트폴리오를 다음 주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보세요, 다 아는 용어죠 이제. 요거 아까 평균 이거는 뭘 계산할 때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대수익이네 이거. 기대수익. 그 다음에 요거 분산은 뭘 계산할 때 쓴다 그랬냐? 위험. 그러니까 요거는 위험이구나. 위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투자 자산들이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게 보다 우월하냐라는 걸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사실 방금 조금 보셨는데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자산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어차피 수익이 같다면 위험이 큰 쪽이 좋겠어요? 작은 쪽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이번에는 위험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다라고 보자. 위험. 그럴 때는 어차피 위험이 같다면 기왕이면은 수익이 작은 게 좋겠어요? 큰 게 좋겠어요? 그러겠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하면 보다 우월한 자산을 선택할 수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그게 평균분산 결정법이에요. 그래서 보다 우월한 자산을 선택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거기 보니까 투자 대안 A하고 B가 있잖아요. 자, 표 직접 보시죠. 됐네. 그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네. 제가 예를 들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칠판 보세요, 여러분. 칠판. 여기, 자,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투자 대안이 4개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럴 때, 기대 수익이 얼마냐? 여기는 10%, 여기 10%, 요거 20%, 요거 30%.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위험이 얼마냐? 위험이, 여기는 10%, 여기는 20%, 여기는 30%, 여기는 30%라고 가정하자. 자,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투자하면 안 되겠죠. 아무거나요, 상대적으로 우월한 거예요. 우월한 거. 그래서 우월한 거 골라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 두 개는 수익이 똑같다. 그럴 때는 기왕이면 위험이 큰 쪽이요, 작은 쪽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B보다는 A를 선택하는 게 우월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자, C하고 D는 위험이 똑같네. 위험이. 그럴 때는 기왕이면 수익이 작은 쪽이요, 큰 쪽이요? 그리고 요건 아니네. 요거. 그래서 C는 안 하고 D를 고를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다 우월한 자산을 선택할 때 기준이 두 개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평균의 관점에서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찾는 방법.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위험의 관점에서는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찾을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그걸 평균분산 결정법이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가로 4번에 변이개수라는 건데 이 변이개수는 이제 공식을 자 뒤에 넘어가 보세요. 공식을 이건 외워야 돼.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암기라고. 제가 웬만해서는 공식 외우라는 이야기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면 어차피 못 풀어 이거는. 상대 위험 척도라는 건데 위험이 상대적으로 어떤 게 크냐라는 걸 알아내는 건데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변이계수를 이용한 문제가 2개 나왔고요. 현재까지 변이계수의 역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또 2개 나왔어요. 역수는 공식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4개 나왔으니까 외울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 기대수익 단위당 위험을 이야기해요. 기대수익 단위당 위험입니다. 우리가 뭐뭐당 그러면 그게 뭐뭐에 대한이니까 분자라 그랬어요? 분모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거 진짜 많이 써먹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서는 참으로 고맙게도 공식을 주었어요. 계속 사실은. 그래서 다음 뭐뭐에 대한 설명이다. 기대수익 단위당 위험이 작은 걸 골라봐라. 공식을 문제에서 준 거야 지금. 기대수익 단위당 그랬으니까 분모가 기대수익이고 위험이 분자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글만 잘 알면 그냥 공식을 잊어버려서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걸 변이계수로 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대수익이 똑같이 1%라면 기대수익이 똑같다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게 좋다 그랬어요? 작은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이계수는 클수록 좋겠어요? 작을수록 좋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책에 지금 얘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아까 A하고 D가 4개 중에서는 그럭저럭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럼 A하고 D 중에 누가 더 우월하냐를 판단할 수 있느냐?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느냐? 변이계수를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여기가 위험이 0.15로 15라고 칠게 15. 아까는 0.1이었는데 15로 칠게요. 이해하셨어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일단 변이계수를 모를 때는 A, B 둘은 수익이 똑같으니까 위험이 작은 걸 골라서 역시 A를 고르죠. 0.15여도. 그 다음에 이거는 위험이 같으니까 수익이 큰 걸 골라서 D를 고른다 그 이야기죠. 그럼 둘 중에 누가 좋은 건데 그럼 대답 못하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평균분사 지배원리는 수익이 같아야 위험이 작은 걸 고르는데 얘는 수익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이제 위험이라도 같으면 좋겠는데 위험이라도 같으면 이걸로 고를 텐데 위험이 같아요 달라요. 뭐 이제 위험과 수익이 둘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보다 우월한 걸 고르는 걸 다음 주에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 오늘은 변이계수 가지고 설명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변이계수 구해보자. 자 A의 변이계수는 얼마가 되느냐? 여러분 불러주세요. 분모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분자가? 좋아요. 그 다음 B의 변이계수 한번 불러봐 주세요. 분모는? 분자는? 네. 네, 같으니까 수익이 0.3, 위험이 0.4. 그래서 요건 얼마가 되냐? 1. 요건 얼마가 되냐? 얼마예요? 1.5인가? 아니 뭐 배꼽하면 10분의 15니까. 네, 그래서 1.5.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우월한 거예요? 방금 설명했으니까. D. D. 와, 정확해. 아무튼 좋아요. 네, 좋아요. 제가 B라고 잘못 쓴 거죠 지금? D인데. 네, A하고 D 중에 누가 더 우월하다고요? D. 그런 이야기죠. 왜요? 변이계수는 클수록 좋다 그랬어요? 작을수록이요? 이게 상대 위험 척도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놈이 누구냐? 그러려면 수익 1%당 위험을 따져봐야 된다. 그래. 그래서 공식을 외워도 이제 용어 자체를 이해하고 외우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가로 4번은 이제 변이계수인데요. 위 투자에 대한 A, B와 관련해서 새로운 투자에 대한 C에 기대수익이 이제 1,210만 원으로 투자에 대한 B에 비해 조금 증가하는 데 반해 위험은 2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한다고 하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얘에다가 이제 C를 하나 더 붙이자가 이야기죠. 이제 다 무시하고 일단 그건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다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투자에 대한 B를 선택할 것이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 변이계수는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정도로 단위 수익률 당 위험도다. 그 당의 동그라미 당. 그게 분모라 그랬으니까 단위 수익률이 분모네. 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익률이 분모네. 그죠? 네. 그래서 수익률을 당 위험도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변이계수는 낮을수록 위험이
작아지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작을수록 좋은 거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변형계수 공식이 있는데 기대치, 기대수익 분의 표준 편차 위험이다 그랬죠. 그래서 기대치에다가 옆에다 하나 더 편하게 써놓으세요. 기대수익. 표준 편차 옆에다가 위험.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겠죠. 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건 이제 암기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1쪽에 4번은 이제 위험과 수익 관계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별거 없어요. 보세요. 아까 전 시간에 이제 위험이 뭐냐라는 거 이야기 드렸고, 위험의 종류 아까 했죠. 뭐 사업상의 위험, 뭐 금융적 위험,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이 뭐냐. 수익이라는 건 이런 것이고, 수익률은 이거의 비율이겠죠. 그럴 때, 자, 우리가 수익의 종류는, 수익률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 기대수익, 요구수익, 실현수익이 있고, 얘들의 관계도 봤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의 정의하고 종류를 봤고, 수익의 종류하고 정의하고 종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뭘 보겠다는 거냐? 그럼 위험하고 수익, 얘는 어떤 관계가 있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해서 따져보겠다. 4번이 이제 위험과 수익의 관계인데, 그 둘의 관계를 보기에 앞서서, 바로 이번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투자자의 태도가 어떤 건지를 좀 보자. 투자자의 태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위험의 평 투자자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위험의 평이고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이고, 두 번째가 위험 추구형 투자자가 있지요. 위험 추구형 투자자이고, 세 번째가 위험 중립형 투자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도 이 부분 이야기를 이미 드렸는데, 우리가 분석하는 투자자는 전부 다 위험의 평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합리적 투자자가 아니어서 분석이 안 된다. 그래서 투자 이론에서는 위험의 평이라 가정하고 분석한다 그랬죠. 위험의 평은 뭐냐? 위험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좀 덜 벌어도 좋으니까, 그렇죠. 위험이 작은 쪽을 선호할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평균분산에서 이미 이야기했는데, 어떤 자산이 어차피 수익이 똑같다면, 동일하다면 위험이 큰 쪽을 선호한다고요? 작은 쪽을 선호한다고요? 작은 쪽,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인 사람이다. 자, 그런데 위험 추구형은, 이 사람은 수익이 조금만 높다 그러면 위험이 지하물이 크다 하더라도 참지 않겠다라는 태도이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의 크기가 사실은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데, 여기 조금만 크면 아주 큰 위험도 감당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 예컨대 어차피 수익이 10% 둘 다 동일한 게 있다. 그럴 때 이 사람 위험이 15하고 10인 게 있다. 그러면 뭐 절대 이건 안 하죠. 위험이 작은 쪽으로 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합리적이다 그 이야기인데, 근데 이 사람은요, 수익이 요거보다 딱 1% 높은 걸 찾았어요. 11%. 그럼 이제 위험도 1%만 높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험이 20%인데도 투자하겠다고 난리야. 예? 10,000원 더 벌겠다고 막 날새고 난리를 쳐가지고 대상포진 걸리고 막 병원비 한 몇십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냐? 차라리 10,000원 안 벌고 안 아프는 게 낫지.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또 이 위험 중립형은 뭐냐면, 이 사람은 위험 중립이 다른 말로 위험 독립인데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위험을 몰라요. 아예 따질 줄을 몰라. 그러니까 얘는 수익이 크면 그냥 무조건 투자, 수익이 작으면 안 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보다 수익이 크지만 위험이 너무 많을 때는 안 하는 게 마땅하고, 또 요거보다는 수익이 좀 작지만 위험이 대폭 줄어든다면은 투자할 수도 있는 건데, 얘는 위험을 안 따지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뭐 충분히 설명이 되진 않았지만 이 정도로 이제 끝내죠. 어쨌든 뭐 논리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위험의평 투자자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해가 많은데. 그러면 이 위험의평 투자자는 위험을 회피한다 그러니까 겁쟁인가 보다. 아니면 벌벌 떠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꽤 많이. 그러면 설명하기는 쉽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잘못 설명한다는 게 문제인데. 포트폴리오 이론을 공부했던 분들은 뭐 대충 알기를 아는데 그 이야기는. 근데 어쨌든 뭐 아직은 여러분이 그걸 즉각적으로 생각해낼 정도 공부가 된 건 아니죠. 기간이 너무 짧아서 조금 더 가자고요. 근데 이 사람이 위험을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사람이 그러진 않아요. 이 사람은요 꼭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위험이 있다. 제거할 수? 네, 그렇죠.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있는데 적당한 표현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제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제거가 안 되는 위험이 있다. 그럴 때는 위험이 크니까 벌벌 떨고 이 사람이 투자를 안 한단 말이냐? 아니에요. 그럴 때는 위험을 감당하는데 대신 어떨 때 감당하느냐? 이럴 때 감당해요. 내가 큰 위험을 부담하면 나한테 뭘 줄 거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충분한 대가가 있다. 충분한 수익이 있다. 그럴 때는 위험이 크다 하더라도 위험을 벌벌 떨어서 피해버린다고요? 투자하게 된다고요? 투자한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생각났네. 제거할 수 없느냐, 피할 수 없는 위험인데 그냥 쓰죠 뭐 여기다.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제거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는 위험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그럴 때는 벌벌 떨고 피해버린다고요? 위험을 감당한다고요? 대신 그냥 위험만 감당한다 그랬어요? 대가를 달라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의평 투자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이죠. 사실은 예컨대 이 사람은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얼마냐를 따져봐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좀 작은데 이렇게 작은 위험을 부담할 때는요 수익을 많이 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공부도 안 했는데 뭐 점수가 나오기를 바란다? 그 염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잘 안 해서 지금 걱정인데 어쨌든 그런데 위험을 많이 부담했다. 뭔 말이냐? 4달간 죽으라고 공부를 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구하는 점수가 낮아야 될까 높아야 될까?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민법은 몇 점 나와요? 결혼은 지금 점수가 안 나올 거다. 내가 볼 때는 공부한 게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걸 위험평이라 한다. 자, 다시 보세요. 가로지르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인데 동그라미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경우에 사람들은 대부분 덜 위험한 쪽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투자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위험 혐오적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위험 혐오적인 투자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투자자들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아까 그랬죠. 겁쟁이는 아니에요. 3번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무위험률밖에 없다. 따라서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투자자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자를 할 수도 없다. 이런 게 무슨 투자냐. 누구나 하는 거지. 자, 4번 결국 위험 혐오적 투자자를 할지라도 감수할 만한 요인책, 즉 대가가 있는 위험이거나 그 이야기입니다. 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피해버린다고요? 감수한다고요? 감수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더라. 충분한 대가가 있거나 피할 수 없을 때는 담담하게 위험을 부담한다. 자, 그래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이야기 드렸고 넘어가 보세요. 바로 이번에 위험과 수익의 상관관계를 했는데 상쇄관계를 했는데 다른 말로 이제 상관관계. 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 거기 비례에다가 동그라미 비례.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거예요. 자,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이 커진다. 위험과 수익의 이 같은 관계를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또는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라고 한다 그 이야기인데 뭔 말이냐? 자, 이런 이야기죠. 위험과 속의 상실관계는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어감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말이. 그래서 상쇄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상쇄 그러면 상쇄되는 게 같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좀 부딪혀서 없어지는 반대쪽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라고요? 비례 관계라고요? 네, 비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례 관계라는 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반대라고요? 비례라고요? 비례. 네. 영어는 오히려 이 부분은 정확해요. 리스트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흔히 야구 선수들이 이제 지금 겨울에 트레이드를 많이 트레이드. 뭐 저 투수 한 명 데려오고 뭐 야수 2명 주고 뭐 바꾸는 거, 맞바꾸는 거. 그걸 트레이드라고 우리가 하잖아. 트레이드. 정확한 영어는 트레이드가 아니고 트레이드 오프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한국식으로 대충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는 뭐냐? 맞교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 아까 그랬죠? 이 사람이 나는 위험 싫어해. 싫어하니까 위험 작은 걸 나는 선택하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위험이 큰 거를 만일 선택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벌벌 떨고 피한다 그랬어요? 그냥 투자한다 그랬어요? 충분한 대가 달라고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대가하고 내가 겪는 위험을 맞교환하는 거예요. 맞교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운 만큼 돈 안 주면 안 하겠다 그런 태도예요. 위험 때문에 두렵잖아 지금. 오케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나는 뼈 빠지게 1년간 정말 코피 터지게 공부를 했다. 위험보다 안 했어요? 했어요? 했잖아. 그러면 나한테 점수를 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야지 나는 코피 터지게 공부했다. 점수 안 주면 내비두지 뭐. 이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에? 그러니까 맞교환하는 거. 그런 걸 상실을 한다. 현재 참 우리 학자들이 나는 참 불만스러운 게 많아요. 가장 불만스러운 건 이제 법률학자들이고요. 영어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 쉽게 썼으면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 혼자서. 근데 이제 너무 쉬우면 법전이 미국은 쉬워요. 제가 이제 미국 법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건 없고, 이제 USPAP라고 부동산 윤리규정집인데, 정확하게는 법전은 아니고 규정집이야. 근데 그것도 법률의 형식으로 쓴 거야. 액트 1번, 액트 2번 이렇게. 근데 그거는 내가 영어를 손을 뗀 지가 30년이 됐는데도 읽으면 대충 알겠어.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학교 단어라는 이야기예요. 걔들은 거의 중학교 다녀왔어요. 언어 형식도 5형식까지 안 쓰고 1, 2, 3형식 이상 절대 안 써. 막 4형식, 5형식 가면 미국 애들도 못 알아들어. 새끼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미국에. 미국 애들이 글자 못 읽는 애들이 많거든요. 문맥. 많아요. 못 쓰는 애들은 더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 쓰잖아. 그런데 걔들은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학을 졸업해도 못 알아. 공부를 죽으라고 했대. 근데 민법전 보여주면 뭔 말인지를 몰라. 야, 개새끼들이 진짜. 왜 그러냐? 이유는 정확하게 알죠. 그래야 변호사가 밥을 먹고 살지. 쉬우면은 누가 변호사한테 맡기겠어요? 내가 소송해버리지. 거짓말이라고요? 거의 100% 진리예요, 이거는요. 국회의원 놈들이 다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가 얼마나 더러운 자격증인지 아세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냥 공짜로 주는 자격증이 몇 개인지 아세요? 회계사, 세무사 다 공짜로 줘버려요. 지금 이놈들이 중개사 자격증까지 공짜로 달라고 지금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 새끼들이 지들이 공부 잘한다며 그러면 중개사 시험 보면 될 거 아니야. 이제 공부하기 싫거든요. 안 하고는 합격 못할 것 같고 시험이 어려워져가지고 변호사라 해도 지금 공부 안 하고는 못 붙어요. 미안하지만 지가 뭘 아는데 감정평가를. 몰라요. 지가 무슨 뭐 저희 공법, 뭐 국제법 그런 걸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변호사들. 변호사가 법 다 한다 생각하세요? 법이 몇만 개인데?
기본법만 알아요. 기본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법, 형법, 성법 이런 정도. 나머지는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조문을 읽으면 걔들은 금방 알지. 예. 조문을 읽으면 금방 알죠. 변호사들이야. 저도 조문 읽으면 다 아는데 저도 그 정도는 해요. 조문 읽고 바로 제가 강의 자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법 점수 조금 더 맞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필요한 조문들을, 법을 내가 스스로 이해하자라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죠. 아쉽죠. 저는 좀 아쉬워요, 그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여러분, 괜히 흥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거예요. 결론 내리고 이제 설명할게요. 왜 이렇게 쓰냐고 그냥 비례관계라고 쓰면은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나쁜 새끼들 아니냐, 내가 볼 때는. 예? 절해놓고 나서 돈 가지고 와서 경영학과 공부하래. 공부하면 될 걸 가지고. 나쁜 새끼들 같은. 이런 쓰기 비례관계에는, 자, 이제, 횡축이 위험이고 정축이 수익일 때 이제 이와 같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우상향한다는 이야기는 반비례의 비례예요? 비례. 왜 비례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위험이 제로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커진다라고 가정할게요. 10%, 하나, 둘, 셋, 넷, 20%, 30%, 40% 이렇게 커져요. 자, 그럴 때 위험이 제로일 때는 수익이 여기까지란 이야기죠? 여기까지잖아, 지금. 위험이 10일 때는 여기까지 본다 그 이야기고, 그래프의 의미는 알고 계시죠? 그래프는 뭐 항상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위험이 20일 때는 여기까지 수익을 요구한다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하는 수익이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커진다. 보세요. 이미 했어요.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왜냐? 투자자는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 때문에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 설명을 너무 잘못하는데 다들. 근데 위험해요. 아주 설명을 굉장히 외줄 타고 설명해. 떨어지면 죽죠. 자, 그럴 때 위험이 제로일 때 여기까지 수익을 뭐라 그러느냐? 이걸 무위험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책을 보다가 혹시 의문 드는 거 있으면 반드시 저한테 가져와서 확인하세요. 책도 잘못된 책이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의아하다. 공부가 되면 알아 이제. 공부가 많이 되면 알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데 그러면 저한테 가져오라고. 그러면 제가 사인을 해드릴게. 고쳐놓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져와요 다. 어떤 책이건. 제발 좀 공부 좀 그렇게 하면서 가져오시라고. 그럼 제가 뭘 공부하나 좀 보기도 하게. 이게 무위험률이다. 자, 그런데 투자자가 아까 위험을 싫어한다 그랬죠? 그런데 A 또는 B와 같이 위험이 있는 자산에 투자해라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B다. 그 위험이 크잖아요. 이렇게 큰데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위험이 크다. 또는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럴 때 너 20% 위험이 있는 B자산에 투자할래? 라고 물어보면 투자자는 당연히 뭐라 그럴 거냐. 투자자는 아까 위험회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 줄 건데요. 이렇게 물어볼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야 얼마는 너랑 나랑 알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여기 무위험률 4%. 야 4%만 가자 그냥 4%. 이렇게 하면 투자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 그러면 40년을 알아왔지만 내일부터는 아는지 안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너가 이만큼 위험을 부담하니까 이만큼 추가 수익을 더 줄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4%라 그랬죠? 이게 10%라면 10%를 덜 준다고요? 더 준다고요? 더 준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위험이 상쇄되고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만큼 수익을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위험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을 달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를 한다. 자 그러면 투자자는 결국 이만큼 즉 4% 더하기 10%니까 14%를 주지 않으면 투자 안 하겠다 그 이야기인데 그럴 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무위험률에다가 뭘 더한 값이냐 위험 할증률을 더한 값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간단해요. 결론은 비례관계라는 거 아시고 여기 영어만 알면 돼요. 영어. 이 무위험률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시간의 대가이다. 위험할증률을 뭐라 그러느냐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 위험 대가율이다. 다시 말해서 무위험자산이라는 게
국채라든가 공채와 같이 못 받을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익을 주는 자산인데 이것들의 수익률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공채 이자율의 성격이 있어서 기다리면 누구나 준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시간의 대가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렇지만 위험할증률은 어떨 때만 주는 거냐. 예컨대 어떤 투자자가 이만큼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면 이만큼 할증률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만큼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면 이만큼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대가율이다. 그럴 때 요게 4%이고 요게 10% 해가지고 요거 두 개 더한 요거씩 14% 이걸 뭐라 그러느냐. 요거는 위험을 적절히 반영했다. 반영 더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걸 위험 조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은 조금 더 가죠. 그래서 이제 이 피셔의 효과까지 가보겠는데 피셔의 효과라는 건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주장한 건데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인플레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을 더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만일 내년에 예상되는 인플레가 3%가 있을 때는 그 인플레만큼 더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아까 동일한 자산이라면 무위험률 4%에다가 위험할증률이 10%였죠. 그러니까 원래는 14%면 되는 건데 내년에 인플레가 3%가 예상된다. 그러면 3%만큼 빼라고요. 더하면 된다고요. 더하면 된다. 그래서 투자자 요구수익이 몇 프로가 되느냐? 17%가 된다. 이처럼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그만큼 더 하세요 라고 주장한 게 피셔다 그 이야기죠. 피셔. 그래서 이걸 피셔의 효과라고 한다. 왜 그러느냐? 당연하죠. 자, 여러분 여기요. 한번 보죠. 투자자는 인플레가 없을 때 아까 얼마를 주면 비자산을 투자한다 그랬느냐? 저 정도 이용을 부담한다 그랬느냐? 14%죠. 근데 만일 인플레가 3%가 있으면 인플레만큼은 물가가 3% 올라간 만큼은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일 그대로 계속 14%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3%만큼 돈의 가치가 까지죠. 그러면 남는 게 실제로는 얼마예요? 11%죠. 그럼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까지는 것만큼 더 주라 그 이야기예요. 더 해주라. 그래서 인플레 예상되는 인플레를 요구 수익률에 반영하겠다. 더하겠다라고 주장한 걸 뭐라 그런다고요? 피셔 효과이다. 그래서 더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용어 좀 보죠. 자, 동그라미 1번 282쪽이죠. 무위험률이죠. 기업은의 무위험률이란 자,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 실질이자율과 같이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이다. 국채 같은 것들이 이자다 그 이야기죠. 근데 무위험률은 순수한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이다 그랬죠. 그래서 시간의 대가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위험할증률이죠.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개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한다. 이때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할증률이라고 한다 그랬죠. 위험할증률은 2번 시장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자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따라 변화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조금 어려운데 미음번 가죠. 미음번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에 대한 대가로 위험할증률이 가산된 요구 수익률.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위험이 적절히 조정됐다 그래서 위험 조정률이라고 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피셔 효과죠. 기업간의 위험과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인플레에 대한 예상이 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내년에 인플레가 5%가 될 걸로 예상되었다 하자. 그렇다면 투자자는 예상되는 인플레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것이다. 이처럼 요구 수익률에 예상되는 인플레율이 반영이 동그라미 더한다고 이야기죠. 반영된다는 걸 피셔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피셔 효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은번은 이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박스에 보니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더하기 예상되는 인플레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위험과 가치의 균형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안 되고요. 놔두시고. 자, 넘어가셔서 큰 5번에 자, 위험의 처리 방법 그랬는데 뭐 이것도 여러분 완벽하게 지금 정리하기에는 아직은 좀 공부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할 텐데 괄호 1번에 위험의 회피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에 위험의 전가라고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위험의 통제, 축소라고 있을 텐데요. 위험의 회피하고 위험의 전가는 일단 그건 구별하셔야 돼요. 위험의 회피가 뭐냐 그러면 가장 쉬워요. 이건 피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면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거죠. 예컨대 투자 대안이 A하고 B하고 C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이 투자자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A 투자할래? 위험이 얼마인데요? 위험이 한 5% 정도 돼. 아유, 안 해야죠. B 투자할래? 위험이 얼마인데요? 위험이 10%야. 안 해야죠. C에 투자할래? 위험이 얼마인데요? 무위험 자산이야. 그러면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험하면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아까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면 부담하는 위험이 낮으니까 요구하는 수익도 높을 거예요? 낮을까요? 낮죠. 그러니까 뭐 국채이자 뭐 2, 3% 이런 걸 투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건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전가인데 위험의 이 전가라는 거, 전가는 뭐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몇 가지 공부하는데 예컨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예를 들어 5년 정도 했다 치자. 장기네요, 상당히. 그런데 이렇게 장기를 하면서 임대료 1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상가 같은 경우 정해버리면 나중에 물가가 올라가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죠. 그런 걸 인플레이 위험이라 그래. 인플레이 위험은 물가가 올라가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내가 받는 임대료의 재산 가치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플레이 위험을 전가하면 돼요. 어떻게 전가할 수 있느냐? 계약을 할 때 계약 인플레만큼 올리자라고 연동시켜버리면 돼. 그러니까 올해는 100만 원이었지만 내년에 봤더니 인플레가 5% 올랐다 그러면은 105만 원으로 올린다 자동으로. 그러면 5만 원 더 내는 게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그런 걸 전가라 그래요, 전가. 이건 위험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 세 번째가 이제 위험을 없애는 건데, 축소 줄이는 건데, 없앨 수는 없고, 위험은 그대로 있는데 부담을 남에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삭빠른 방법이죠. 그래서 거래번의 위험의 회피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위험한 투자는 가능한 한 투자 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런 투자 방법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전략으로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여 투자 자금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투자를 할 것도 없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고. 이번에 위험의 전가죠.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를 변동시키는 임대계약. 이런 걸 아까 인플레에 연동시킨다 그랬죠, 제가. 아니면 이제 뭐 보험계약 같은 것들이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도 자동차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죠. 보험 들었다고. 안 나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면은 100% 내가 부담한다고요. 보험사가 해준다고요. 이거 전가한 거예요. 그죠? 전형적인 전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의 축소인데 여러분이 위험의 축소는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위험의 축소에는 주요한 게 이제 한 서너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일단 그 가뭉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아직은 좀 어렵고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가 돼야 돼요. 일단 뭐부터 하느냐 그러면은 보수겠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위험 조정 어린이를 적용하는 방법 이걸 할 텐데 위험 조정 할인율의 적용이죠. 그런데 여긴 조금 이해는 어려워요. 이해는 어려운데 시험에서는 아주 쉬워. 보수적 예측이라는 거는 뭐만 알면 되느냐. 보수적 예측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회계에서 말하는 이제 보수주의가 투자 이론에 쓰이는 건데, 우리에게 좋은 수익, 유리한 거죠. 우리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 그럴 때 회계에서는 이런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좋아하는 수익은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낮춰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낮춰 잡아가지고 하나를 골랐어. 실제 수익은 그보다 덜 나올까요? 조금 더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예측을 하면 실수를 잘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약속을 할 때 딱 내비 찍어가지고 티맵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2시 11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충 2시 20분 이렇게 약간 여유를 두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여유를 약간 두는 전략이 보수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싫어하는 게 이제 회계에서는 비용이고, 투자에서는 위험인데, 이렇게 비용이나 위험 같은 것들, 싫어하는 것들은 딱 정확하게 측정해야 될까요? 약간 여유롭게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조금 더 있다. 근데 비용은 더 들어갈 거다 생각하고 위험은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비용이 그보다 덜 들어간다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렇죠. 또 위험이 약간 높게 과장해서 생각한 다음에 적당히 골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수익이 10%, 위험이 10%, 수익이 15, 위험이 15이다 치자.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약간 과장을 해. 14. 약간 과장을 해가지고 19 이렇게 위험을 높게 잡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배짱의 한계라는 게 있어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15%까지만 부담한다 치자, 위험을. 그러면 보수적 예측을 하면은 나는 B를 선택할 수 있어요. 15를 넘어가니까 선택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예? 그러면 뭐만 선택할 수 있냐? A만 선택할 수 있지. 아니, 위험을 약간 높게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큰 쪽을 고르겠어요? 상대적으로 낮은 쪽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을 피할 수는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부의 극대화는 안 돼. 만약 보수적 예측을 하지 말고 정확한 예측을 했다면 나는 아까 15까지는 부담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B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 이거는 위험을 피할 수는 있어. 위험을 과장하니까. 그런데 이건 안 돼요. 부의 극대화는 불가능하다. 시험에서는 뭐 요거밖에 안 나와요. 왜냐? 아까 제대로 판단했으면 B도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15를 볼 수 있는 건데, 보수적 예측을 하다 보니까 B를 못해. 그래서 A를 선택하게 된 것이고, 고로 15를 본 거예요? 10밖에 못 본 거예요? 10. 그러니까 부의 극대화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요거예요, 요거. 요게 위험 조정 할인율이야, 이거. 위험 조정률을 정확하게 쓰면 위험 조정 할인율이거든요. 요구 수익률. 그럴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험이 큰 대안일수록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 활동률이 커지잖아요. 위험이 크면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많이 요구하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지겠죠.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대안일수록 요구 수익률은 높아진다. 요것만 시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요구 수익률을 적용한다 그 이야기니까. 그다음에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구 수익이 낮아진다고요? 높아진다고요? 높아진다. 그래서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된다. 요 정도면 이제 문제를 풀 정도는 돼요. 그래서 책을 한번 확인해 보자. 보수적 예측이죠. 그래서 기업권의 투자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예측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을 최대, 중간, 최소로 추계하고 그중에 최소 추계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까 그랬죠. 수익은 가능한 낮게 잡고 위험은 거꾸로 과장 높게 잡고. 예. 그래서 이제 니은번에 이 전략은 추계들을 하향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이 근거하고 있다. 이제 니은번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추계치를 대략 여유 있게 하면은 위험이 커진다고요, 작아진다고요? 작아진다 그 이야기예요. 대급번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나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최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옆에다. 부의 극대화 불가.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부의 극대화 불가하다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 풀기가 조금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위험 조정 할인율 조정이다 그랬는데, 즉,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그랬죠? 그래서 기업권에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위험할증률을 더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위험이 크면 할인율이 낮아진다고요? 높아진다고요? 높아지게 하는 방법이다 그랬죠. 위험이 작으면 낮아지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억법만 기억하면 돼요. 한번 따라서 위험이 커지면 할인율이 커짐으로 같이 투자 가치는 낮아지고, 위험이 작아지면 할인율이 작아짐으로 투자 가치는 높아진다 그랬는데, 그거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기억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 디귿번 그래도 확인해 보자고요. 이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쓰는 방법인데, 이유는 쉽기 때문이죠, 사용이. 선호되는 이유는 현금수의 변동 가능성을 계량하기 쉽고, 계산이 쉽고 그 이야기예요. 측정된 결과를 비교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다른 방법, 예컨대 보수적 예측이라든가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적게 쓴다고요? 많이 쓴다고요? 많이 쓴다. 그 정도까지. 그래서 요는 이제 기억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부담하는 커지면 커질수록 요구하는 수익은 높아진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가문도 분석은 공부가 조금 되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놔두시고 평균분산 결정법은 아까 했기 때문에 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수익률은 다 했고요. 여러분 291쪽에 가보세요. 291쪽에 가면 제3절에 포트폴리오 이론 있나요? 여기는 다음 주에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여기까지 할까 했는데 뭐 쉽지 않고, 여러분 그 문제 좀 풀죠. 문제 투자 이론은 좀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 주에 너무 힘들어. 문제집은요 39쪽입니다. 39쪽에 보니까 자 부동산 투자론에서 지렛대효과가 그랬는데 뭐 그거는 1번 풀었으니까 됐고, 자 2번 넘어가서 이제 투자의 위험의 처리 방법 그랬는데 2번 문제 보죠. 2번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을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자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하는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그런 걸 위험이라 한다. 시험에서 이거 정말 자주 나왔습니다. 2번 유동성 위험은 자 부동산 개발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개발 비용의 변동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런 거는 비용 위험이고 유동성 위험은 환금 팔아먹을 때 손해볼 가능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자율 위험은 이자율 변동에 의해 부동산 수익의 변동이 발생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익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지죠. 그래서 그걸 이자율 위험이다 또는 금융적 위험이다라고 하죠. 4번 사업상의 위험은 사업을 영향 발생시키는 수익성에 대한 위험이다. 그렇죠. 근데 시장 상황이 변동됐을 때 아까 그랬고요. 5번에 법적 위험이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 또는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서 인허가가 안 될 때 아까 그랬잖아요. 수익의 변동 가능성, 그런 걸 법적 위험이라 한다. 좋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4번 보시면 자 부동산 투자 위험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유동성 위험이란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그렇죠. 이런 게 유동성이죠. 환금성. 팔아먹을 때 빨리 팔라면 얘기라고요? 손해 본다고요? 손해. 그 이야기 지금 이해하고 오고 계시는 거죠? 좋아요. 이번에 수익은 가능한 낮게 그리고 비용 가능한 높게 추정하여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 투자 결정에 반영하기도 한다. 아까 이거를 제가 보수적 예측이다 했죠. 보수적 예측 기법. 그 다음에 3번에 위험도가 높은 자산은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위험에 전가시키는 방법이다 그랬는데 아니고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 4번에 수익성 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 가뭉도 분석을 하기도 한다 그랬는데 아직 안 했고, 5번에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면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다. 요거는 알죠. 내 돈으로 다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빌린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호로 이자가 올라가든 말든 위험이
없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의 민감도 분석은 나중에 민감도를 공부한 다음에 풀면 돼요. 그래서 됐고 8번 가죠. 8번 투자 수익률을 설명하였다. 바르게 짝지은 것 그랬죠. 그래서 기억번에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 계산한 수익률이다 하는 걸 기대 수익률이라 하죠. 님번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수익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죠. 대급번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거 그러면 실현 수익률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다음 투자를 유발시키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거 그랬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투자 안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그 다음에 2번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 투자해야죠. 그 다음에 3번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투자해야죠. 네. 4번 요구 수익이 내부 수익보다 크다.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내부 수익률 즉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죠. 이해하신 거죠? 네. 5번에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현재 투자 금액보다 큰 경우를 했는데 거기에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네? 이게 5번이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라고. 느낌이 오세요? 아니 여러분 그런데 약해요. 이렇게 말을 좀 바꿨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네? 왜 그게 순현가예요? 순현가는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했는데 다음 주에 할 건데 순현가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일종이니까 현금 수지. 즉 현금 수지가 현금의 유입하고 유출 아닌가요? 현금 수지가 수입과 지출, 유입과 유출. 이걸 그냥 비교한다 그랬어요. 할인해서 비교한다 그랬어요. 할인해서. 와, 여러분 너무 지금 꼭 처음 본 것 같은 얼굴이어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순현가는 어떻게 비교한다 그랬느냐? 비교는 차액으로 한다. 차액 빼기 수익성 지수는 나눴고, 그래서 뺀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근데 유출의 현재 가치가 1,000만 원이고 유입의 현재 가치가 1,100이라면 빼가지고 100이다 이게 순현가인데 이처럼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한다. 아까 그게 2번 지문이었죠. 3번 지문이었네. 3번. 이야기는 뭐냐? 내가 번 게 많으니까 당연히 투자한다. 투자한 돈보다. 그럴 때 이게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뭐냐 보세요. 이게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얘를 이항하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죠.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항하면 결국 얘가 얘보다 크다가 될 거 아니에요. 넘어가면. 넘어갔어 지금. 아니 뭐 이게 넘어오면은 부등호 뒤에 현금 유출의 현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결론은.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유입의 현가가 유출의 현가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5번이라니까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라는 게 유입의 현가고 미래 투자 금액 그게 현재 투자 금액이 유출이고 유출의 현재 가치고 이거보다 더 크다. 그 이야기는 순현가가 0보다 크다 하고 동일한 이야기다. 오케이. 아직은 어려워요. 여기까지 알면은 시험 거의 공부 끝난 건데. 기출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답은 4번은 정확하게 아시죠? 그럼 됐지 뭐 답 알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 수업을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투자이론을 무슨 일이 있어도 싹 끝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안 끝난다 그러면은 3시까지 하더라도 내가 끝내겠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